청소하면서 늘 듣던 채널에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오다니 정말 신기할 따름이네요. 저는 늘 젊게만 살고 싶은 40대 여성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어 시댁과 친정 모두 다 가까운 편입니다. 처음부터 가까운 것은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 다 가깝게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창남의 맏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처녀 시절에는 그래도 되게 조용조용하다, 여성스럽다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성격이 세다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참 듣기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차라리 세게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에는 시댁의 가장 어르신이 저희 시아버지 때문인데요.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 누가 봐도 아직 옛날 시대에 살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알게 된 건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어요. 저와 남편은 회사의 사내 커플로 결혼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남편의 똑부러진 성격과 온화한 마음에 제가 먼저 반했어요. 근데 남편이 저를 많이 거절을 그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좋다는데 그러냐 해도 그냥 웃기만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술 먹고 제가 사귀자고 딱 말하니까 자기는 집이 너무 엄해서 우리 집에 시집 오는 여자가 너무 불쌍해서 연애를 할 생각이 많이 없대요. 우리 엄마도 늘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와이프는 얼마나 더 그렇겠냐면서 그냥 지금의 관계가 좋다고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는데 결혼을 딱 하려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상견례를 하는데 제가 그때 정말 점잖은 투피스 옷으로 입고 갔는데 저보고 옷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계시는데요. 옷이 너무 화려한데 결혼해서는 저런 옷 입을 수 없을 거라면서 그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심이신 것 같았어요. 또 결혼하면서 진짜 우여곡절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선택한 건 남편도 있지만 처음 뵌 어머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괜찮다면 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 연애와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예단도 다 생략하자고 했는데 저한테 예단 목록을 들고 오셔서 고모님들 한복에 뭐 이불에 다 해와야 한다면서 그래야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시기도 했어요. 또 결혼식에서는 패백 아시죠? 요새 패백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때 패백을 꼭 했거든요. 근데 그 패백할 때 신랑 쪽만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절대 안 된다고 그거는 법도에 어긋나는 거라면서 난리를 치셔서 저희 부모님이 받겠다고도 안 했는데 식장에서 신부 부모님도 그럼 함께 패백실로 내려가실게요 라고 안내해 주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보러 화를 내면서 저희 부모님도 계신데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알았지만 이게 참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지금 시대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여자랑 남자는 겸상을 하면 안 되고 제사는 무조건 옷도 다 갖춰입고 지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갖춰있는 옷이 뭔지 아세요? 한복이에요. 며느리들은 당연히 한복을 입어야 한대요. 남자들은 양복 입고요. 근데 웃긴 게 고모님들은 그냥 일반 옷 입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저랑 어머님은 한복을 입어야 한다면서요. 그리고는 절도 하지 말라고 해요. 여자들은 절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혹시라도 제사 음식에 산 음식이라도 올라가면 거의 그날은 집에 폭탄이 터지는 날이라고 할 만큼 저희 시아버지는 굉장히 예민하시기도 하고 아직 조선시대에 살고 계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어머님이 아버님 다 맞출 때면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야 제사나 가끔 찾아뵙는 게 다지만 어머님은 매일 그 수발을 들고 있으려니 남편도 아빠의 성격에 질려서 시댁 가자고 해도 잘 가지도 않고 엄마만 맨날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곳보다 저희 시댁이 유달리 제사가 참 많아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분까지 제사를 지내는 시아버지 때문에 어머님은 제사에 제자만 나와도 막 소설하시게 싫어하시거든요. 1년에 제사가 명절 빼고 한 4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년에 차례까지 하면 6번 정도 있죠. 우선 차례 2번 빼고 4번 중 2번은 남편네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고요. 2번은 남편의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죠. 근데 보통은 다 같이 묶어 산다는데 저희 시댁은 다 각각 따로 해요.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죠. 저야 뭐 어머님이 아직 있어서 그냥 가서 거두는 정도인데 어머님은 제사 전날 준비부터 시작해 음식을 다 만드시니까 맨날 끝나고 나면 병이 나실 정도라니까요.
남편이 매일 이제 그만 제사 합쳐서 지내자고 말씀을 드려도 들은 채도 안 하세요. 그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산 사람한테 못하는데 죽은 사람한테만 잘하면 뭐하냐고 하면 시아버지가 호통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냥 다들 아버님 그러자 하면 네네 하는 편이기도 해요. 저는 지금까지 제사에 대해서 뭐 딱히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다들 그렇게 제사가 많으면 힘들지 않냐 하는데 물론 힘들기는 해도 어머님이 제가 늘 가서 일찍 도와드린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지낼 때나 오라고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늘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끝나고 어머님 도와서 하는 거 말고는 사실 딱히 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싫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올해 어머님이 갑자기 집에서 청소하시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병원에서는 과로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몸이 하루가 다르게 너무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갑상선 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새 갑상선 암 많이들 걸리고 회복도 빠르다고 하지만 어머님은 위치가 좋지 못해 반절제는 어렵고 전절제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요.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상황이라 수술하고 나서도 많은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 다 어머님이 항상 아픈 적이 없이 잘 지내셨으니 이번 일도 그냥 단순 감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다들 놀라고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님께서 어머님이 어쨌든 암이라고 하니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고 하고 나서도 잘 회복을 못 하시더라고요. 수술하고 나서 임파선까지 너무 전이가 커서 수술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것 같다고까지 병원에서 했으니까요. 원래 3, 4일만 입원하며 수술하고 바로 퇴원하는데 어머님은 몸이 너무 안 좋아 회복을 못 하셔서 거의 2주 넘게 병원에 계셨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 드셔서 살이 정말 많이 빠지실 정도였으니까요. 퇴원하고 나서도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거의 말도 잘 못하시고 또 수술 부위에 덧나서 병원 다니시느라 고생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반찬 이것저것 해서 가져다 드리고 시아버지 밥상도 차려드리고 했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어머님의 상태가 정말 좋지 못했고 저는 어머님이 좀 쉴 수 있도록 차라리 혼자 잠깐 지내시면서 회복하시는 게 어떻겠냐고도 권유했어요. 한 달이라도 집안일도 안 하고 푹 쉬면서 간병인 구하자고요. 근데 아버님이 극구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라면서 그냥 너희 엄마 꾀병 부리는 거라고 그러는데 참 평생 같이 산 남편이 저런 말을 하니 가족들 다 시아버지한테 질렸죠. 뭐 원래도 그 성격 어디 가겠나 싶었는데 막상 수술하고 주변에서 갑상선암 금방 회복한다 이런 말을 듣고 오신 건지 계속 금방 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 퇴원하고 2주도 안 돼서 다가오는 또 제사에 이번에는 남편이 나서서 가족들 밥 먹는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아빠, 이번에는 엄마도 아프니 제사 넘기던가 넘기지 못하겠으면 그냥 다 사서 하자. 엄마가 제사 준비하기도 힘드니까. 라고 하니 아버님은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너는 맨날 제사 타려. 당연히 엄마가 아파도 할 건 해야지. 며느리도 있고. 이러더군요. 어머님이랑 저는 그냥 조용히 있고 남편이 아무리 말을 해도 설득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냥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이번에는 그냥 사고 아버님께 했다고 하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그건 좀 그렇다 라고 하셨지만 어머님 몸 생각도 하셔야 하고 제가 해간다고 해도 어머님 마음이 불편하시니까 제가 한다고 하고 사서 가겠다고요. 어머님이 알겠다고 하셔서 열심히 만든 것처럼 보이게끔 제사 음식을 사서 나갯나통에 넣어서 가져갔어요. 다행히도 그때 아버님이 눈치를 못 채서 이래저래 잘 넘어가긴 했어요. 근데 사서 하니까 돈도 절약되고 진짜 편한 거예요. 업체에 의뢰만 하면 아예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서 배달해 주시니까 뭐 장볼 필요도 없고 넣기만 해서 차리기만 하니 어머니께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솔직히 돈도 훨씬 더 절약되기도 하고요. 어머님도 생각해보더니 컨디션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랑 어머님 남편 셋이 제사 때는 앞으로 음식을 사서 하기로 합의를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몇 달 뒤에 두 번째 제사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아버님네 고모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고모님들이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같이 와서 해주신다고 그러셨다고 했나봐요. 한사코 말렸지만 오신다고 하길래 그냥 저도 좀 일찍 가서 도와드린다고 했죠. 그렇게 제사 당일날 일찍 시댁에 도착했는데 온다던 고모님은 오지도 않고 어머님 혼자 끙끙거리면서 음식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수술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으셔서 분명히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은 TV나 보시고 있고 어머님 혼자 끙끙대면서 하시길래 제가 아버님께 고모님들은 언제 오시냐 하니 곧 온다고 했대요. 그래도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솔직히 진짜 화가 나잖아요. 그냥 제사상에 간소하게 차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거의 정석으로 다 해서 저희는 차리거든요. 근데 그 음식량을 보니 어머님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 하셨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전도 그냥 3개만 올리는 게 아닌 저희는 6개 정도로 올리거든요. 동그랑땡, 느타리전, 팽이전, 동태전, 애호박전, 꼬치전부터 나물 3가지랑 탕국이랑 과일부터 시작해서 떡이랑 굴비랑 조기랑 대추, 밤, 은행 거의 정석대로 다 준비하는데 어머님이 이 많은 걸 다 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버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아버님, 어머님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신데 이거 다 하시기는 이제 버겁다. 조금만 줄이는 게 어떻겠냐고 해도 들은 채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이 하신 음식을 다 갖다 드리고 아버님이 제사상을 차리시는데 상에 고사리랑 도라지 없다고 왜 안 했냐고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제사를 지내냐고 어머님께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장 보니까 중국산이 너무 많길래 이번에는 못했다고 했는데 계속 그걸로 아버님이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차리고 있는데 고모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차가 막혀서 늦었다. 일이 늦게 끝났다. 언니가 고생해서 어떡하냐 등등의 뻔뻔한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꼬치전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 꼬치전이 좀 삐뚤빼뚤 했나봐요. 근데 사실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제사는 정말 10분도 안 지내는데 누가 와서 그거 보나요? 근데 아버님은 그거를 보더니 갑자기 터벅터벅 걸어가시더니 부엌 쪽으로 가서 그 꼬치전을 확 싱크대에 버리는 거예요. 이럴 거면 제사 지내지 말라고. 제사는 정성인데 이딴 거를 제사상에 올리냐면서 막 어머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하시고 고모들도 있는데 막 어머님께 소리소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이 화나서 그만 좀 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어머님을 다그치는 거예요. 어머님은 다시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성질이 뭐 같은 게 나왔나 봐요. 화를 참을 수 없이 주체가 안 돼서 아, 좀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소리 지르면서 상을 엎었어요. 다른 그릇들은 나무라 괜찮은데 유리 그릇으로 되어 있는 거 몇 개 깨졌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순간 화가 나서 엎기는 했지만 진짜 발악하면서 얘기했어요. 아버님께도 진짜 키우던 강아지가 아파도 이렇게 취급 안 하겠다고요. 어머님 안 걸리고 수술하신 지 진짜 몇 개월이나 지났다고 지금 그러시냐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그리고 그 고모님들한테도 이번에 오신다고 하셔서 어머님이 하신다고 한 건데 지금 제사상 다 차릴 때 오지 않았냐고요. 같은 여자로서 진짜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우시고 아버님은 너무 놀라서 저를 바라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머님 짐을 큰 캐리어에 꺼내서 다 담았어요. 어머님 보고도 여기 짐 다 담으시라고 그랬죠. 아버님은 뭐 하는 짓이냐고 나지막히 그러시고 고모님들은 제가 엎은 거 치우고 있고 뭐 정말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머님 모시고 남편이랑 저희 집으로 갔어요. 어머님께 아버님이 잘못했다고 하실 때까지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드렸죠. 어머님은 울기만 하고 너희 볼 면목이 없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여기서 좀 쉬시라고 그랬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너무 미안하고 자기가 못했던 거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렇고 상 얻고 나서 당연히 좀 걱정은 되었지만 어머님을 보니 더 이상 그 집안에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 아버님은 어머님께 계속 전화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받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님 또 그런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 한 문자를 보니 어디 옆에 내가 집을 며칠씩 비우냐면서 진짜 이혼당하고 싶냐면서 그런 말을 보내신 거예요. 아직도 이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그 문자를 받은 저녁에 저와 남편 보고 이혼하고 싶다고 처음으로 말을 꺼내시더군요. 늘 이럴 때마다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너희들 봐서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몸이 아프니 이혼하고 혼자 홀가분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집에 갇혀있다 보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과 저랑 어머님 셋이 울고 저는 상관없으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아침이 되고 어머님은 협의 이혼 신청서를 가지고 아버님을 만나러 가셨죠. 아버님은 이혼하자고 하면 못할 줄 아냐면서 그 대신 위조를 한 푼 없이 나가라고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지금까지 내가 희생한 게 있는데 말이 되냐면서 그럴 거면 서로 소송까지 가자고 해서 변호사 선임하신다고 하셨어요. 저와 남편도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신청서를 던지고 진행하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게 많아서 어머님도 좀 힘들어 하셨지만 이혼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다고 밀어붙이셨죠. 근데 정말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어머님 몰래 바람까지 피고 계셨더라고요. 그것도 골프 동호회 여자랑요. 주말마다 골프 나가시고 외박하고 그러시더니 그 여자랑 만나려고 아주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고 나가고 하셨나 봐요. 정말 가족들 모두가 충격 그 자체였고 가서 남편이 아빠한테 바람 폈냐고 따져 물으니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러 왔냐면서 오히려 내로남불을 하셨나 봐요. 질려버릴 대로 질려버린 아버님의 성격에 남편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아버님 통장 내역에 그 여자한테 생활비를 준 건지는 몰라도 매달마다 일정한 금액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님한테 주는 생활비보다 그 여자한테 주는 돈이 더 많았어요. 그런 말 다 했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기도 했고 남편이 정말 친한 친구 형이 변호사인데 엄청 유능하거든요. 아버님이 하도 우겨서 그냥 소송으로 진행했고 다행히도 소송에서 어머님이 더 유리한 쪽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말 많이 받게 되었어요. 지금은 칸통죄 같은 게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런 것들도 증거로 제출하고 하니까 다행히도 법이 어머님 편을 들어주더군요.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어머님 명의로 아버님은 뭐 세금 때문에 돌려놨는데 그것도 뺏겨 집에서 나가야 할 판이거든요. 소송 끝나고 어머님이 저희 보고 집으로 가자고 하더니만 옷장에서 아버님 옷을 전부 다 꺼내서 거실에 펼쳐두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위를 가지고 와서 정말 옷 전부를 다 찢고 신발들을 쓰레기통에 다 담더라고요. 갖다 버린다고요. 집에 들어오던 아버님은 이 모습을 보고 생난리를 쳐서 남편이 내쫓았어요. 힘으로요. 그렇게 시댁에서의 한바탕 사건이 끝나고 어머님은 같이 살자던 저희 마음만 받겠다고 하시고 혼자서 살아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좀 배우고 친구들과도 여행도 다니고 싶고 조금 쉬고 싶다고 하셨어요. 몸도 많이 회복하셔서 이제 정상 생활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고모들이 집도 없어진 상황이라 뭐 원룸을 얻어주셨다고 하는데 그 여자랑 헤어졌나 봐요. 그 여자가 뭐 아쉽다고 돈도 없는 늑다리를 만나겠나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어머님께 아버님이 매일 전화하나 봐요. 뭐 자기가 안 그러겠다 하고 그런다는데 지금 와서 땡전 아픈 못 가지니 저런 말씀 하시는 거겠죠. 자기가 가장이니까 늘 가장이 왕이라고 생각하신 분이어서 이제는 돈도 없고 고모들도 자기를 안 챙겨주니까 어머님 생각이 나겠죠. 근데 어머님은 아버님을 아예 차단하셨대요. 집 비밀번호도 싹 다 바꾸고요. 곧 이사도 가려고 생각하시는데 고민 중이신가 봐요. 이제 저희 어머님 정말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저희 시댁 이야기 잘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저에게 늘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 저에게 늘 따뜻한 마음 보여주시는 어머님께 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